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적의 심장을 노려라, 폴. 2. K방산 100조 원 르네상스 방산시장 골드러시. 코리안 드림. 3. KF-21 전투기 163차 비행 이륙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은 3년에 한 번씩 다국적 연합으로 실시되며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루어지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아나콘다 23에는 폴란드 주변국인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뿐만 아니라 튀르키,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토 주축국들도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은 F-16, PZLW-3 등의 항공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레오파르트 2,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다양한 무기체계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는 아나콘다 23에서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인도받은 K9 자주포 36대 중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AHS 크라프까지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는 이번 훈련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포병 화력을 한 번에 선보였습니다.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위 훈련장은 크게 4곳으로 트로스코포몰스카, 오지스, 어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위 목적이 발트해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타세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국K 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쇄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함 이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416 칼리닝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S 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77 다나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S1 그보즈디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화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고령께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멍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 과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 이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짱몰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닷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닝고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스트카 해안가에 K9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고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레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 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m 유입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 헤랍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터부터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G000 이 VLAP 탄을 사용해서 56터부터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LAP 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터부터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터부터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이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이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G0002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G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이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역사상 최대의 방산시장 호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대표 방산 5사의 수주 잔고만 무려 100조 원을 넘긴 건데요. 이 덕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인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행복한 새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앞으로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판매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군수창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를 홀린 방법, 그 숨겨진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개 방산 멈체의 수주 잔액이 101조 21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반열에 오른 K9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시장 정복에 나선 K2 흑표의 제작사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AI, LIG 넥스원 모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감세를 보였던 지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감시 정찰, 유도 무기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 증액에 돌임하면서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조 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남아, 호주, 유럽, 중동 등 6대주의 모든 명력으로 방산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폐쇄성 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미 지역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기록하면서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GE의 최무수 협력사로 등극하면서 F-16의 수명 연장과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전투기 시장 미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담장 KF-21만 봐도 아직 양산 단계매조차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FA-52 경공격기 시장 독점에 나서면서 덩달마 대한민국 공중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진 먹입니다. 심지어 T-50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도입 유력 기종으로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미군에서 T-50을 도입한다면 소총한 자루까지 미국에 지원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현대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시기가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가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데요. 미중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막화하고 있고 중동의 갈등은 다시 한번 지구 최대의 화약고에 물을 댕기고 있습니다. 마치 빅 사이클이 돌아간 듯 오랜 평화체제를 끝내고 전 세계가 경쟁적인 군비 확충에 돌임했는데요. 그러나 너도 나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평화를 겪으면서 기존 방산국들의 생산 역량이 처참할 정도로 곤두박질쳤는데요. 무기 체계라는 건 말 그대로 먹소리가 나게 비싼 게 대부분이지만 쓰이지 않았을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는 쓸 일도 없는데 아까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늘 북한이라는 명확한 형태로 적선국이 존재했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군비 증감과 기술 축적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주포를 예로 들자면 냉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지공공공의 양산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이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공공공을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나라는 생산국민 독일이 153문, 이탈리아가 70문, 네덜란드가 39문, 그리스가 24문에 불과한데요. 전 세계의 고작 286문이 전부인 셈입니다. 미 지공공공의 최대 경쟁자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라는 걸 생각하면 무수한 수준의 물량인데요. 당장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K9 물량만 따져도 지공공공 전체 물량의 2.3배가 넘는 670문입니다. 이러니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독점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영국조차도 결국 AS92 차기형 개발을 포기하고 K9A2를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시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절벽에 맞서 가장 선진화된 미래 강군을 지향하고 있는 영국군 임장에서 스스로 최첨단 자주포를 개발하느니 K9A2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도 작중묘한 요소인데요. 밀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일감이 몰리면 대한민국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사실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딱 지금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대급 수주 잔고를 달성하면서 올해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라인 증설과 추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폴란드 긴급분 조기 납품인데요. 이는 결국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빠른 납기와 물량 공급이 원활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생산, 운용까지 동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무기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6.25 전쟁이라는 전면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태생적 특징으로 민의 대규모 전투에 대한 대비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면전 공포에 있어 강한 무기를 선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대규모 전투 능력은 이미 실전에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장악력이 높은 K9의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K9의 튀르키예 도입 버전인 T155가 활약한 시리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시리마 이들립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마 정부군과 T155로 무장한 튀르키예군이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 튀르키예군은 T155와 무인정찰기를 조합한 정밀 포격으로 시리마 정부군을 공격했고 T55, T62, T72 주력전차와 BMP-1 장갑차, 판치르 대공포, ES1 122mm 자주포, ES3 152mm 자주포 등 100여 대의 장비와 22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고산지대의 포격전에서 K9 바즈라티클 운용 중인 인도군은 중국 PLZ-05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파키스탄군을 압도했고 인도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오죽하면 전후 처참한 뻥스펙에 질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체계를 손절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러시아, 중국제 무기에 댕동당한 나라 중에서 미국과 3위가 써먹한 나라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아님에도 무기체계의 규격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 유럽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높고 부품 간의 범용성이 높습니다. 뮤사시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보수가 쉽다는 건데요. 이 덕에 자유진영의 완벽한 적국민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방산 시장에서 환명받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 입문용으로나 전용으로나 모두 사용하기 좋다는 건데요. 게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기술 미전, 산업협력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군사 기술 제공매 신경질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를 두고 기술 유출미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방식은 대한민국 만보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중심이 짧고 적선국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군수공장과 같은 핵심 전략시설이 대한민국 내에만 몰려있는 건 차라리 이보다는 밀종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한데요. 뮤사시 후속 지원미나 위험회피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밀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추가 개량형까지 연달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검증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곧 군사적 동맹 관계 형성의 밑바탕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과거 F-5 프리덤 파이터를 전 세계 우방국에 뿌리다시피 제공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산 수입국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조건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1970년대에 씨앗을 뿌려 1980년대부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의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무인 항공기, 로봇, 스텔스 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산업이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북한 대비 30%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50년 만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F-21 전투기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는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진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공영방송에 출연해 극찬을 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방위사업청이 KF-21 전투기 2호기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이리스트 AIM-2000을 공중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무장분리 시험의 목적은 전투기가 무장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엔진 및 공기 역학적 변화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장 작전 관련 항공 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험 비행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무장 분리 및 기총 소사 시험을 진행해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산 군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전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KF-21 전투기는 두 가지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기에 이 부분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리스트는 날개 끝에 레일 방식의 무장 스테이션을 수직으로 장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점화되어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발사 영상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날개 끝인 무장 스테이션이 고정된 방식이 아닌 수직으로 파일런을 달고 여기에 미사일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날개 끝에 장착되는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미사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잠시 전투기 파일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렉과 전투기와 무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배선, 그리고 연료 및 연료 탱크 내부 가압용 공기 등이 오고가 파이프 내지 튜브 정도가 전부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 장착물을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한 구조물과 빈 공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아까워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체프, 플레어 투하기나 기타 EW 장비를 넣은 파일런도 있습니다. 아무튼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렉의 크기는 생각보다 대단히 작습니다. 이 렉의 역할은 평소에 폭탄을 잡고 있다가 투하 신호가 떨어지면 잡고 있던 후크를 푸는 한편 피스톤 등으로 폭탄을 강하게 밀어내어 폭탄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최근까지는 일종의 폭약 카트리지를 사용하였으나 F-22 이후로는 압축 공기, 즉 공압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사용된 독일제 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서방제 미사일 중에서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미사일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아처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개발한 구형 AIM-9 사이드 와인더나 영국이 개발한 아스람, ASRAA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경쟁 모델보다 강력한 초기 발사 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적외선 탐색기의 탐지각이 90도에 달해 적기와 교차되어 날아가더라도 순식간에 방향을 들어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의 국산 항공기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무장 시험은 아직 몇 차례 남았지만 성공적인 시작으로 무장 능력은 이미 완성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에서 개발된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결과로 서방 기술 보유국에게는 배울 수 없었던 무장 통합 기술과 다양한 오류 해결, 그리고 전투기 소스 코드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로 앞으로 국산 무장이 등장하면 우리 손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전투기 개발에 완벽한 의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에는 수천억 원의 통합 비용이 들어가기에 동맹국인 미국 또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KF-21 전투기의 유럽제 무장을 통합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이후 유럽제 전투기의 한국산 미사일 통합까지 가능한 강력한 항공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무장 시험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험 성공은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베테랑 조종사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 KF-21 전투기를 극찬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F-35 조종 훈련까지 받은 유능한 파일럿으로 지난 폴란드 협상 대표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사천을 방문해 KF-21 보람의 시뮬레이터를 조종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실험 성공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는 한국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전투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KGGB 무장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KF-21은 밤낮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KF-21 전투기는 국내외 여러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와 관련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위산업 협력은 KF-21 생산시설의 일부 혹은 MRO 센터 건립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여 국내 방산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국민들의 자부심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투기 기술의 혁신과 국방력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KF-21 전투기의 놀라운 무장시험 성공은 전 세계의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한 것이자 앞으로 국방산업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KF-21 전투기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국방기술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얻고 KF-21 전투기의 발전과 성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앞당긴 양산 일정도 중요하지만 부디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